통찰의 시대 에릭 캔델 지음 챕터 3-19 감정의 해체, 감정의 기초 요소 탐색. 감정이란 무엇일까? 감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감정은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고 삶의 기본 자세들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는 본능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성향을 말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는 인간의 감정은 달팽이나 파리 같은 단순한 생물의 기본적인 행동 성향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그런 동물들의 행동은 상반되는 두 부류의 주요 동기부여자에 좌우될 뿐이다. 바로 접근과 회피다. 한쪽은 먹이, 짝, 기타 쾌락을 주는 자극에 접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한쪽은 포식자나 해로운 자극을 피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두 상반된 부류의 반응은 진화를 통해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인간 행동을 조직하고 추진한다. 감정은 우리의 신체 및 정신 상태의 핵심에서 나오며 비록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독립된 네 가지 목적을 지닌다. 감정은 우리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주며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는 일을 비롯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합리적인 행동을 할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고 유익하거나 쾌락을 주는 잠재적인 원천에 접근하도록 돕는다. 감정이 다중 목적을 지닌다는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해 왔다. 19세기 중반까지 감정은 우리의 정신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다채롭게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내밀하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겨졌다. 1872년 찰스 다윈은 감정이 우리의 생활을 다채롭게 하는 것 외에 중요한 진화적 역할을 하나 더 한다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이론론적 사고에서 벗어났다. 감정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다윈은 감정이 짝 선택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적응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종의 생존에서 유익할 수 있는 활동을 말이다. 다윈의 저술을 연구하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는 감정의 세 번째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이 합리적인 행동을 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감정이 의식 및 의식적 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프로이트는 생물이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낌으로써 몸의 자율 반응에 주의가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의식적 반응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 감정은 본능적인 감정 반응의 범위 너머로 확장된다. 프로이트의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과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결별했다. 철학자들은 감정이 이성과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고, 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왔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지적이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리려면 이성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임상 경험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많은 결정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며 감정과 이성이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현재 우리는 복잡한 새 과제를 배울지 혹은 전쟁에 참전할지 평화를 유지할지 여부와 같은 인지적으로 벅찬 결정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자문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제가 정서적 노력을 할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보상이 있을까? 프로이트와 다윈은 인간의 행동이 접근과 회피라는 양극단 사이에 놓인 다양한 감정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까지 펼쳐지는 이 감정 반응의 집합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낮은 세기에서 높은 세기에 이르는, 즉 낮은 흥분 상태에서 높은 흥분 상태에 이르는 다른 연속체를 통해 조절된다.
다윈은 접근에서 회피에 이르는 연속체상에 6가지 보편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 6가지에는 2가지 주요 감정적 기초 요소, 즉 접근을 부추기는 행복과 회피를 부추기는 두려움이 포함된다. 이 양 극단 사이에 4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 놀람, 혐오, 슬픔, 분노, 짜증, 분노가 그것이다. 다윈은 이 별개의 감정들이 뒤섞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를테면 경외심은 놀라움과 놀람의 혼합물이며 경외심은 두려움과 놀람의 혼합물이며 두려움과 신뢰는 복종을 낳으며 신뢰와 기쁨은 사랑을 낳는다. 사람들은 이 6가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며 사회적 의사소통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다윈은 우리가 대체로 한정된 수의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남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과 얼굴 표정을 통해 전달을 한다는 발견을 토대로 이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람은 호기심에 담긴 웃음을 통해 남을 매혹할 수도 있고 엄격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남을 멀리할 수도 있다. 다윈은 얼굴 표정이 인간 감정의 주된 사회적 신호 전달 체계이며 따라서 얼굴 표정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모든 얼굴이 동일한 표정을 지니므로 감정 신호 전달의 감각 및 운동 측면들은 보편적이다. 즉 문화를 초월한다. 더 나아가 그는 얼굴 표정을 짓는 능력과 남의 얼굴 표정을 읽는 능력이 양쪽 다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정적, 사회적 신호를 보내는 것도 그 신호를 받는 것도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얼굴 인식의 인지적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후 6개월이 된 아기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바로 그 시기에 다른 동물의 얼굴을 식별하는 능력을 잃는다.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다. 일본 아기는 태어난 직후에는 아이와 알의 소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자라면서 그 능력을 잃는다. 자신의 모어가 그 소리들을 구분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는 유아기 때 마주치지 않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얼굴 특징과 피부색의 더 미묘한 차이를 식별하는 법을 배운다. 다윈은 얼굴 표정의 6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능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전 세계 모든 인류 집단에게서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천적으로 눈과 귀가 먼 아이도 이 보편적인 얼굴 표정을 보여준다. 한 세기 뒤에 미국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얼굴이 감정을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라는 다윈의 관찰을 확장했다. 1970년대 말 에크먼은 일련의 꼼꼼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10만 가지가 넘는 얼굴 표정을 조사한 끝에 감정을 담은 주요 얼굴 표정이 다윈이 말한 6가지임을 밝혀냈다. 지금은 이 공통된 표정 외에도 각 문화마다 이방인이 표현되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미묘한 표정들이 추가로 있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얼굴은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한순간의 역동적인 감정은 눈썹과 입술을 통한 빠른 얼굴 신호를 통해 매개되며 태도, 의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얼굴의 정적인 신호는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피부색은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 더 나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을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름은 나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눈, 코, 입의 모양은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얼굴은 감정과 기분만이 아니라 능력, 매력, 나이, 성별, 인종 등에 관한 다양한 신호를 내보낸다. 감정해체를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토대를 마련했다. 이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6가지 보편적인 감정이 기초적인 생물학적 체계를 나타내는 것일까? 기분의 기본 구성 단위를 말하는 것일까? 각각의 감정이 뇌의 전담 체계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감정이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부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체를 형성하며 서로 겹치는 공통된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을까? 6가지 보편적인 감정이 이 연속체의 특정 지점들을 나타내는 것일까? 오늘날 대다수의 감정 연구자들은 6가지 주요 감정이 연속체에서 특정 지점들을 나타내며 고유의 신경 구성 요소와 공통의 요소를 함께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재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감정과 그 얼굴 표정이 전적으로 나타난 것만은 아니며 어느 정도는 앞서 경험한 감정과 특정한 맥락과 결부하는 성향을 통해서도 정해진다고 믿는다. 감정의 해체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과연 마음이라는 내밀한 극장으로 들어가서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다룰 입장에 서게 되었다. 특정한 미술이 우리를 그토록 강렬하게 감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술은 어떻게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 지각을 담당하는 뇌체계와 감정을 담당하는 뇌체계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미술에 묘사된 것과 같은 얼굴, 손, 몸의 과장된 묘사에 반응하는 것일까? 이 뇌체계들은 사람의 정신이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진행되는 상황과 사건의 무의식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부터 감정이 생성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미술에 대한 의식적인 감정 반응은 일련의 인지적 평가 과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끝났어요? 네. 빨리 읽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